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무 전문가 이재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과 세금에 관련된 우리 기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현대에 있어서 여러분 다 재테크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 재테크 수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우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기 전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련된 기본적인 과정을 다루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 과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금에서 어떠한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을 매매하는 단계에서 요 양도자와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등이 있죠. 이때 이 양도자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물론 법인세가 부과될 수도 있죠. 물론 이때 이 법인세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양도자가 법인일 때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은 소득세를 적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은요, 그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행위가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업행위 없이 어떤 거주하고 있던 주택 등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할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처럼 이러한 양도 행위가 사업 행위로 인한 경우일 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양도하는 개인의 사업 행위일 때는 뭐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예, 사업 행위 없이 일시적 우발적 양도일 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요, 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본세로 해서 여러분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부가세로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득세가 있는 것에는 여러분 지방소득세 무조건 10%가 쫓아온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번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종전에 부가세로 과세된 것이 2014년부터는 독립세로 과세가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감면을 받을 때는 그때는 감면세에 대해서 20%를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한 자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세인데 그 사업행위 유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소득세가 있는 것은 무조건 지방소득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신고 납부해야 되고 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감면을 받으면 이때는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의 이 매매로 인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매매 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이 수입 인지를 첨부해서 계약서에 첨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2015년부터는 전자인지로 해갖고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양도한 자가 어떠한 투자하고 있던 부동산 등, 즉 사업자일 때, 양도자가 사업자일 때는 이때는 그 공급하는 건물에 가액돼서 10%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인해서 양도를 하게 될 때는 이 양도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와 그의 부가세인 지방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은 인지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또 양도한 건물이 어떤 상가 등 사업행위로 인한 양도일 때는 사업자일 때는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과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도자한테 부과되는 거다라는 걸 좀 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여러분 취득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이 취득세가 부과되면 역시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매로 인했을 때는 이때는 매매계약서 역시 인지세가 과세가 되면서 인지가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이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매매 등으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상속이나 또는 증여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그 재산 무상 취득자한테는 바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든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든지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을 때는 별도로 요 취득세는 별개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이 보유자에게 역시 세금이 부과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부동산을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모든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 모든 재산 소유자, 즉 재산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모든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바로 재산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병기세적 성격을 띠기는 지역 자원시세나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는 그 소득세에 대해서 10% 정도를 바로 지방소득세로 해서 한 번 더 과세가 되고, 역시 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감면을 받았다든지 또는 이런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등에서 개인 사업자일 때는 이때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 또는 양도하는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일반적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과세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등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계에서 양도자한테 부과되는 거와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것, 그리고 보유한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전체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취득세부터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뭔가 좀 한번 정의 좀 내려보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죠.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여러분 취득이라는 것은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신축, 상속 또는 증여 등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민법을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민법에서 각종 권리를 공부하실 때에 그 권리 중에서 우리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뭐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외의 어떤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권리, 이런 것은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떠한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과세할 거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여러분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상속이나 증여, 기부, 이러한 것은 물론이고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든지 또는 건축 개수, 여기서는 건축 개수 또는 뭐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에 한 토지의 조성 등 그 밖의 이와 유산 취득으로서 결론이 이겁니다.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원시 취득이냐 또는 승계 취득이냐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원시 취득이라든지 또는 토지를 매립하거나 간척해서 취득하는 원시 취득인지 또는 매매나 교환 등에서 승계 취득이든지 또는 취득하는 관에서 대가를 지급한 것 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속이나 증여 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효 취득에서 취득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이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기본적으로 지방세조서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그에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특히 매매 계약서 등에서 매매로 인해서 취득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러한 취득세 이외에 별도로 뭐가 부과된다고 했죠? 여러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라고 했죠. 이때 인지세는 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상속이나 증여받았다. 자, 제가 경제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매매 등으로서 취득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뭐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돼 있어요. 받을 준비는. 그런데 문제는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어쨌거나 상속이나 증여, 즉 부모님을 잘 만나거나 결혼을 잘해서 상속을 받았다, 증여받았다. 그러면 그 취득세와는 별개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힌트. 똑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5억짜리 부동산이다 간주합시다. 5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 5억짜리 부동산을 상속으로 받을래, 증여를 받을래? 그러면 여러분 팁, 우리 절세 기법을 좀 많이 말씀드릴 텐데, 자, 5억짜리 부동산을 상속을 받을래, 증여를 받을래? 그러면 여러분은 주저없이 우리 세법 어떤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여러분은 상속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나 다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이 5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가 되는데요. 이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공제라는 제도로 인해서 공제 금액이요 달라집니다. 뭐보다 더 크냐면 증여보다도 요 상속에 대한 공제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받았을 때의 공제 금액과 상속을 받았을 때 공제 금액을 비교하면 뭐가 더 크다고요? 상속에 따른 공제, 상속 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결론은 세액 부담은 상속세가 더 작아집니다. 다만 상속과 증여는 둘 다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차이점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상속은 사망 등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지만 증여는 생존 시의 증여격이죠. 이게 바로 상속과 증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 여러분 똑같은 5억짜리 부동산을 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 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상속을 받을래, 증여를 받을래? 그럼 뭘 택하라고요? 상속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을 때는 최소 5억 원을 공제 보장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인의 현황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 5억짜리 부동산은 상속을 받을 때는 여러분 최소 상속 공제 5억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일 때는 그 증여 당사자 간이 배우자냐 또는 배우자 이외 직계 존비로부터 직계 비속이 받느냐 또는 거꾸로 직계 비속으로부터 직계 존속이 받느냐 또는 기타 친조로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론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나 인지세 외에 인지세는 별개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자, 그러면 이때에 이 취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 이내에 자발적으로 여러분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어떤 취득이냐는 묻지 않는다 그랬죠.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이때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취득세와 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발적으로 납세지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잠깐 보죠. 자, 이쪽으로 보면은요, 우리 여기서 취득일, 취득 시기를 좀 잠깐 정리 좀 해보죠. 자, 언제 취득한 걸로 보냐는 것은 여러분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첫째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취득이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럴 때는 이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데 예를 들어서 법인 등으로부터 주택 건설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이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요. 단순히 개인 간의 매매다 이럴 때는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취득일 때는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주택 건설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등 법인 장부 등에서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거나
판결문 등에서 취득하기 입증이 될 때는 이때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보고 단순히 개인 간의 매매를 취득했다. 그럴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자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다 봅시다. 자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상속 개시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상속 개시에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를 받으면 그때는 여러분 증여 계약일입니다. 증여 계약일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여러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증여 계약서가 작성된 날에 바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다만 여러분 우리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부과된다 그랬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랬죠? 취득세. 그리고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외에 국세 쪽에서 별도로 또 뭐가 상속세가 부과되거나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나 상속세나 다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증여세는 또는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증여 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증여 받은 날. 그래서 하나의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에서의 과세 시기와 증여세의 과세 시기가 다르다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은 언제 증여받은 걸로 보냐? 등기일에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부동산일 때는.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취득일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건물을 내가 뭐 했다? 건축했다. 건물을 건축했다. 원시 취득한 거죠. 자, 건축물을 건축으로 인해서 원시 취득했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취득했을 때는 이때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 이러한 취득 시기에서 규정한 취득일로부터 자 여기 며칠 이내 내라고요? 예,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5일 날에 잔금 지급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60일을 여러분이 일수 계산을 할 때는요. 요 5에다가 60을 더해주고요. 10월 달은 큰 달입니까? 작은 달입니까? 큰 달이죠. 그러니까 31일. 그 다음에 11월 달은 작은 달이니까 30 빼게 되면 마이너스 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일수 계산하게 되면 4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개월을 더해줘야 되니까 12월 4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2월 5일 날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이때는 이 신고 기한은 12월 4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수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이때는 여러분 반드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매매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때는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해제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다만 이러한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상속을 받았다. 상속으로 받았다. 그럴 때는 이때는 여러분 상속 개시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9월입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에 계신 분은 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다고요? 6월 이내가 되겠고요. 요거는 여러분 상속세 신고 기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할 때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0월 5일이 상속 개시다. 사망일이다 보겠습니다. 사망일이다. 그러면 10월 5일이 사망일일 때에 이에 따른 상속세와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냐 그 얘기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이니까 10월 31일이 되는 거죠. 그로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 거죠? 6월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에다가 6을 더하니까 얼마 되는 거죠? 16이죠. 근데 우리 1년 12월이니까 4월 말까지가 바로 취득세와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만약에 취득세나 상속세를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절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낼 거는 반드시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안 내도 될 걸 내는 그러한 불이익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 기한을 좀 잘 따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일수 계산했는데 자 매매로 오늘 부동산 취득했어요. 10월 5일 날 매매로 취득했다. 근데 이 취득자가 당장 내일 10월 6일 날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금 지급일이 10월 5일이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월 5일 날에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그렇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어떻게 되는 거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일수 계산했더니 언제가 됐습니까? 지워졌네요. 그래서 요때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 매수자가 나 내일 10월 6일 날에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기 신청 서류에 반드시 그 취득세를 냈습니다라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 한 통이 반드시 이게 첨부가 되어야만, 한마디로 말해서 취득세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만 등기 담당 공무원이 등기 신청 접수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은 10월 5일 날에 취득했다. 그러면 그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지만 그 다음 날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되시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 이내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럴 때 무신고일 때는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그때는 10%의 과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합의하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을 줄여서 신고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여러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서 이때는 40%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운계약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는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역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10,000분의 3에다가 납부지연 일수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이러한 가산세는 없는데 이 기한을 지나가면 이때는 뭐가 부과된다고요?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안 내도 될 걸 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서비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10월 5일 날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죠, 여러분? 60일 이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60일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예, 10월 5일 달, 10월 5일이 31일, 그 다음에 11월 30일. 그래서 빼면은 일수 계산 언제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하루, 그래서 4. 그 다음에 2월을 더해주니까 12월 4일.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일 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이때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안 했다. 취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뭐가 부과된다 그랬죠?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가산세가 부과된과 동시에 이 기한이 지나가면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 납부를 못하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그때 비로소 그 고지서에 따라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 고지서가 납세 고지가 딱 일정일을 기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서 이 일수가 납세 고지일이 달라져요. 그러면 하루만 10월 4일 날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 주특기 깜빡이죠. 어머 오늘 12월 4일 날 취득세 내야 되는데 하고 오전까지 알고 있다가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한잠 때리고 나니까 은행에 가니까 은행 문 내려졌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럼 신고 안 했으면은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 납부하여야 할 세, 여기에다가 하루당 10,000분의 3에다가 이제 납부일 때까지의 일수 계산해서 하루당 10,000분의 1수가 차카차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그럼 마냥 고지서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팁 하나 맞습니다. 자, 내가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못했다. 그래도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해서 오늘 내야 되는데 오늘 못 냈다. 그러면 당황하기 없기. 그래갖고 그 다음 날이라도 즉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일수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하루 기한 후 신고 납부할 거라면 요 당초 기한으로부터 신고 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해주면은 이때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거에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가 1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고 기한을 지났다, 깜빡하고 지났다, 당황하기 없기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다음 날에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가 부과된다? 10%가 부과되는 거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만 납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 이거죠. 자,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 기한 지났다? 괜찮다. 그 다음 날에도 뭐하라? 기한 후 신고 납부하라. 이때 이왕이면 기한 후 신고 납부할 거 법정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하면은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된다.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실제 일수가 증가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이렇게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라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함으로써 쓸데없이 가산세를 내는 그러한 불이익을 부담하지 마라 라는 것이 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련된 기한 그리고 가산세에 관련된 내용 설명드렸고요.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 취득세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 모든 조세, 취득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세 계산 구조는요 똑같습니다. 모든 세액의 계산은 과세 표준에다가 그 해당 세율을 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 계산할 때는 그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 취득세 세율을 곱한 것이 취득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과세 표준이 뭐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실제 과세하는 물건의 과세 가액 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되는 가액, 이걸 뭐라고 그런다?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취득이란 행위가 있었을 당시, 즉 취득할 당시 그 부동산 등의 가액을 과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로 4억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 그 4억 원에 취득한 가액이 바로 과표가 된다. 그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과표로 하고, 예를 들어서 4억 원이 취득했다. 그러면 4억 원을 과표라고, 여기에다가 해당 매매를 취득했다. 그러면 4%의 해당 취득세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과세 표준은 원칙, 취득자가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가액을 과표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이때는 당사자가 매도자와 매수자 두 명이다 보니까 서로 어떤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매수자는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가액을 줄이면은 도자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고 취득자도 취득세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한 가액을 반드시 여러분 과세관청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작으면 또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이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과세표준이 뭐가 되냐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자, 요 세법을 좀 공부하신 분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처음 우리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아주 생소한 용어가 나왔네요. 시가표준액이란 말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 시가표준액은 뭐를 말하냐면요,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 지방세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요거는 바로 누가 정한 거냐? 과세관청이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과세관청이 정한 가액을 바로 뭐라냐면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적다, 그러면 그때는 과세표준은 뭐로 바뀐다고 여러분? 시가표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과소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과소신고 납부가 되기 때문에 뭐가 부과되는 거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할 때는 내가 취득하는 물건의 가액에 대한 과세관청이 얼마를 평가하고 있는지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팁, 내가 매매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 신고한 가액은 항상 과세관청이 정하는 가액인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이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신고한 가액이 과표로 확정이 되는데, 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되면서 여러분은 과소신고 납부한 것이 됨으로써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과 관계없이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과세권자로부터 매매를 받았든지 매매를 취득했든지 또는 무상 취득했든지 그 매도자 또는 양도자가 과세관청일 때에는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를 합니다. 또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그 취득 가격이 입증된다. 법원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취득 가격이 입증이다. 확인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 또는 취득자가 법인이다. 그래서 취득자인 법인이나 매도자인 법인의 장부 등에서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는 경우, 특히 여기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대표적인 취득이 여러분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 이게 대표입니다. 법인 장부 등에서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표가 바로 뭐냐? 바로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등을 말한다. 이럴 때는 그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고요. 이 분양 가격은 다 불특정 다수는 상대에서 이미 분양 광고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또는 공매로 취득했든지 또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서 나오면 여기 이제 명칭이 법률 명칭이 바뀌지만은 어쨌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과세 표준을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아니 여보시오, 신고한 가격은 뭐고 사실상 취득 가격은 뭐요? 이거는 신고한 가격이나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다 취득자가 신고하는 건데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은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누가 봐도 이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얘는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표가 된다. 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제가 공매를 참여했어요. 그래서 공매 참여해서 경락을 받았어. 예. 그래서 시가 5억짜리인 부동산을 공매 참가하여 얼마의 경락을 받았냐? 자, 3억 원의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시가 5억짜리를 얼마에? 3억 원의 공매로 취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평가하고 있는 시가 표준액을 계산해 봤더니 시가 표준액을 확인해 봤더니 자, 시가 표준액은 4억 원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공매로 인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그 공매에서 경락조서 등이 확정이 되면 그 경락조서 등에서 3억 원의 취득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그때는 과세관청이 평가하고 있는 가액이 얼마라 하더라도 4억 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얼마 주고 산 거를 본다? 3억 원에 취득한 걸로 봐서 이게 취득 가격이 되는 겁니다. 뭐보다 작아도 시가 표준액보다 내가 공매로 취득한 가격이 적어도 그럴 때는 이 취득 가격 얼마로 확정된다고 여러분? 3억 원으로 확정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시가 5억짜리 부동산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4억 원인데 내가 이거를 공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매매로 취득했다라고 신고했다. 개인 간의 매매로 나 이거 3억 주고 샀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는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과세관청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이 신고한 가액 3억 원을 뭐와 비교해야 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평가하고 있는 가액은 얼마로 평가하고 있다? 4억 원으로 평가했다면 과세관청은 개인이 3억으로 신고했더라도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가격을 4억 원으로 봅니다. 4억. 그러면 이때는 4억짜리를 3억 원에 샀다라고 신고했기 때문에 과표가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신고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 10%가 부과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 1억 원 차익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까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10,000분의 3의 납부 지연일수가 부과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라. 뭘로 확인하라? 시가 표준액을 확인하라 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를 취득해서 3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 표준액 4억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이걸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 신고한 가격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공매 등으로 취득했거나 또는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관계없이 취득가격은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3억 원으로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시가 표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가 표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반드시 시가 표준액을 확인하셔야 돼서 그 시가 표준액 이하로 신고를 하면은 인정받지를 못한다. 그러나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분양받아서 취득했다. 이게 바로 법인장부라고 그랬죠. 또는 공매로 취득했다. 이럴 때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공매 등에 많이 참여하죠. 워낙 요즘은 개인들도 공매 경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부동산의 재테크 수단을 삼기 때문이니까 요즘은 경락가격이 많이 어떤 시세가 경락되는 가격이 높아지죠.
제가 주택은행 근무할 때만 해도요, 공매, 경매는 거의 뭐 일반인들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공매나 경매를 받았었던 것이 메리트였던 건데 요즘은 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재미없죠. 재미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일단 과세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특히 자, 정리합시다.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 등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는 원칙 매매 가격으로 신고를 하라. 단 중요한 것이 그 신고를 한 가액이 과세관청이 평가하고 있는 시가표보다 뭐하면 적으면 그때는 요 신고한 가액을 인정받고 못 받고 과표로 뭐가 바뀐다 여러분? 시가표준액이 과표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자는 취득세를 어떻게 된다? 과소신고 납부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의하라.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자, 그럴 때는 이때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인 분양가격이 그대로 시가편액과 관계없이 과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아서 취득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Very congratulation. 네, 그래서 분양가격을 취득세에 과표로 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상속을 받았어요, 증여받았어요. 진짜 축하할 일이죠. 뭘 받았다고요? 상속받았대요, 증여받았대요. 누구 잘 만났다고요? 부모님이나 처를 잘 만난 거죠. 저는 부모님도 그렇고 처도 그렇고 가진 게 없어갖고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난 뭘 받았다?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얼마 주고 취득한 걸 볼 거냐라는 과세가의 결정을 할 때 이때는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맞춰서 신고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들어갑시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상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 시가가 여러분 얼마짜리 받고 싶어요? 원하는 거 말씀해 보세요. 해드릴 테니까. 자, 이래서 10억짜리 받았다. 진짜 아주 축하드리는 거죠. 자, 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토지다 봅시다. 토지를 상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토지를 상속을 받았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얼마의 매매가 이루어지느냐? 뭐 10억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시가가 10억 원이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토지일 때는 여러분 과세관청에서 요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텐데 이때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여기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개별 공시지가를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봤더니 7억 원이 나와 있어. 7억 원이. 이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얼마나 나와 있다고 여러분? 7억 원이 나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뭘 내야 되죠? 상속세를 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상속이란 취득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에 나는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 얼마짜리 토지를 취득한 걸 봐서 신고할 거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는 요 개별 공시지가가 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때 취득세를 신고를 할 때는 얼마짜리로 7억 원짜리를 상속받은 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 7억 원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속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시가가 형성되고 있다면 상속세는 10억 원이라는 시가대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토지인데도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취득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또 우리 설명드리겠지만 상속세는 원칙 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요 취득세라는 지방세는 얼마 이상으로만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억 원의 상속받은 부동산을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7억 원을 과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나는 10억짜리를 상속받아서 취득했다 그래서 10억 원을 신고했어. 취득세를 10억 원에 신고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 네가 더 내는 건 말리지 않아요. 과세관청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놀부심보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 빨리 과세하는 걸 선호하고요. 과세 가액을 결정할 때는 큰 가액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높은 세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자가 7억 원에 취득했다라고 신고해도 될 걸 10억 원에 취득한 걸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7억인 토지를 내가 상속을 받았을 때 5억 원짜리 토지를 취득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취득세를 만약에 5억 원짜리로 취득한 걸로 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요 신고한 가액은 시가 표준액보다 작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관청이 이걸 인정 안 하고 얼마짜리를 7억 원짜리를 상속받은 걸로 봐서 취득세의 과소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2억 원에 대한 차액, 2억 원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이고 2억 원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이고 너 이 7억짜리를 5억 원을 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자, 내가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에 맞춰서만 해주면 된다.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단 주의하라.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 과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가로 과세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래서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게요. 자,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거라. 그래서 얘는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다?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 여러분? 평가한 가액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뭘 할 거냐? 그럴 때는 여러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시고 특히 요 주택과 토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분 매년 1월 1일자로 기준해서 이 해당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가액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공시된 가액으로 하는데 특히 주택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일 때는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공시가 되고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이 매년 4월 30일자로 해서 결정 공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일 때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이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해서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택이나 토지는 정부에서 이 평가액을 공시합니다. 이때 이런 가격을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공시된 가격. 그래서 여러분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매년 공시가격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짜리로 보고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과 토지는 공시된 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일 때는 여러분 아직 공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장이나 군소 또는 구청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결정한 가액을 바로 시가 표준액을 합니다. 이거는 구청 등에 여러분 문의를 하게 되면요, 내 상가 건물 등에 대해서 이 시가 표준액이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결론 낼게요. 주택이나 토지일 때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때 특히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 그런다?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예요? 뭐라 그런다? 공동주택 가격을 한다. 그 다음에 토지 때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공시된 가격이 오르는 게 좋습니까? 낮아지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은가요? 올라가는 게 좋은가요? 낮은 게 좋은가요? 그거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어떤 지방세든 과세가액을 즉 세금을 부담할 때는 요 공시된 가격이 좀 적어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나 나는 대출을 받고 싶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려면 이 공시된 가격이 높을수록 담보 가능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시가편액이라는 것이 있다. 다만 시가편액과 개인 간의 매매에 따른 반드시 비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주택건설법인 들은 것도 취득할 때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율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세법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율은 아주 복잡합니다. 단순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도 여러분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세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주택을 매매 등 유상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세율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율과 주택을 매매 등으로 인해서 유상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때는 그때 적용되는 과표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2.8%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28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의 2.8%를 취득세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상속받은 부동산이 농지면 이때는 일반적 상속을 받았을 때보다 세율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세법은요 농지나 주택은 우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나 주택은 기본적으로 세액 부담을 낮춰준다라는 게 기본적 속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이외의 증여나 기부라든지 또는 뭐 시효 취득 등 상속의 모든 무상이 있다면 여러분 3.5%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똑같은 부동산을 상속 받으실래요? 증여 받으실래요? 그럼 뭘로 받으라 했어요? 상속을 받아라 그랬죠. 상속을 받아라. 상속일 때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부담이 적다. 다만 문제는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상속일 때는 3.5%입니다. 그러나 비영리 사업자가 받을 때는 이때는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상 2.8% 가산입니다. 자, 나는 건물을 신축했다. 건축물을 신축했다. 주택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주택을 신축했다. 이러한 건축물 등에 대한 신축 등 원시 취득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이때는 2.8%로 가산입니다. 2.8%. 저는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저는 별장을 하나 좀 근사한 별장 하나 신축하고 싶어요. 저 전원지에다가 전원주택 단지에다가 뭐 좋죠. 그러면 뭐 저쪽 강변 쪽에다가 이쁜 별장 하나 져놓고 처자식은 집에 있게 해놓고 저 혼자 별장에서 사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이쁘게 꾸며놓고 별장 하나. 자, 그런데 나중에 별장은 좀 달라지면 어쨌거나 여러분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몇 프로 가셔야 한다 여러분? 2.8%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분할하는 거죠. 단독 소유 형태로 되는 거죠. 한마디로 찢어져 못 살아 그런 거죠. 그래서 공동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분할한다. 뭐 이러한 또는 공유권 해소된 지분 이전할 때 이때는 2.3%로 가세가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러한 상속이나 상속의 무상이나 원시 취득이나 공유권을 분할한 나머지일 때는 그 밖의 원인일 때는 이때는 4%인데 여기에 대표인 것이 바로 매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4%가 됩니다. 4%. 다만 역시 그 매매를 취득한 부동산이 모이면요. 농지면 일반적 취득세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고 그랬죠. 3%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동산은 취득세를 어떻게 결정하냐? 뭘 보고 해야 된다? 취득의 유형을 보고 세율이 결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이걸 매매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택 취득세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만 해도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 감면 규제에서 매년 1년씩 이렇게 연장하면서 감면을 해줬어요. 근데 2014년도 개정되면서 2014년 1월부터는 아예 영구 인하로 가면서 일반적인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매매에 따라 따로 적용하는 겁니다. 따로. 이때
주택에 대한 매매 등 일대 취득세율은 취득할 당시 가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다. 일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6억 원 이하일 때 서민주택으로 봐서 이때는 1%입니다. 1%. 자, 여러분 일반적 매매했던 몇 프로 했어요? 4%라고 그랬죠. 그리고 농지도 3%죠. 그런데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이때는 취득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인 서민주택이 때는 1% 적용하는 거고 6억을 초과해서 9억 원 이하이다. 그러면 중가, 중용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이니까 이때는 2%. 9억 원을 초과한다.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우리는 고가 주택으로 봐서 이때는 여러분 3% 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해도 최고세율은 몇 프로죠? 3%죠. 그래도 일반적 부동산일 때 4%보다는 낮죠. 그래서 주택은 우대 규제, 우대. 왜 우대해? 당연히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위한 거죠. 뭐. 그래서 결론 여러분,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때는 뭘 가지고 따져라?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가지고 나서 그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6억 이하일 때는 1%,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2%, 9억 초과일 때는 3% 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율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첫 시간 보셨는데 지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여러분과 첫 만남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친숙하게 되고 제 본 어떤 강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